안녕하세요. 디지털 혁신. 정말 많은 기업들이 뛰어들고 있는데요.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 있는데도 이상하게 성과는 좀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초기 노바티스가 딱 그랬다고 하죠. 클라우드 전환하고 데이터 플랫폼도 만들고 AI 전문가, 데이터 과학자 영입까지 다 했는데 정작 그 현업 부서 있잖아요. 영업이나 공급망 관리팀 같은 곳. 여기서는 이 좋은 데이터를 어떻게 써야 할지 감도 못 잡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꼭 남의 얘기 같지만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걸까요? 네, 그게 바로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헤쳐 볼 지점인데요. 기술 자체는 분명히 있는데 이걸 실제로 사용하는 현장하고 제대로 연결이 안 되는 거죠. 뭐랄까, 비싼 연장은 다 사놓고 정작 집 짓는 법은 모르는 약간 그런 상황이라고 할까요? 기술팀은 현장의 그 복잡한 속사정을 잘 모르고 또 현장 직원들은 눈앞에 데이터가 있어도 이게 뭐 그림의 떡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아,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실린 논문인데요. 마르코 이안시티 교수랑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사티아 나델라 CEO가 함께 쓴 상당히 흥미로운 아티클이 있더라고요. 이걸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기업이 디지털 혁신에 진짜 그 과실을 딸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단순히 기술 도입, 이걸 넘어서 조직 전체의 역량을 키우고 혁신을 일부 전문가의 손에서 이렇게 모두의 손으로 넘겨주는 것, 이른바 민주화가 핵심이라고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요. 아마 듣고 계신 당신이 속한 조직이나 아니면 관심 있는 분야에서 왜 디지털 전환이 생각보다 좀 더디게 느껴지는지 혹은 어떻게 하면 좀 속도를 낼 수 있을지 그 실마리를 좀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공하는 기업들은 과연 무엇을 다르게 하고 있을까요? 그 비밀을 한번 같이 탐색해 보시죠. 좋습니다. 근데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굉장히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어서요. 이것부터 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아티클 저자들이 150개 기업을 분석해봤더니 기술 집약도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높은 기업들이 그렇지 않은 기업들보다 매출 성장률이 무려 2배 이상 높았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성장률로 보면 리더 그룹은 9.1%, 후발주자 그룹은 4.4%였다고 하니까 와, 이거 상당한 차이죠?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먼저 꺼내주셨네요. 여기서 말하는 기술 집약도라는 게요, 단순히 기술에 돈을 많이 쓴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경제학에 원래 집약적 한계라는 개념이 있는데 거기서 가져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실제로 기술을 얼마나 잘 활용해서 비즈니스 성과를 내고 또 혁신을 주도하느냐, 이걸 측정하는 개념입니다. 즉, 기술을 그냥 보유하는 걸 넘어서 얼마나 이걸 밀도 있게 사용하느냐, 그게 관건인 거죠. 아, 그러니까 비싼 장비만 잔뜩 사놓는 게 아니라 조직 구성원들이 그 장비를 정말 능숙하게 사용해서 실제로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능력, 그런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연구진이 단순히 상관관계만 본 게 아니고요. 그 계량경제학 기법이라고 하죠. 그걸 써서 기술 집약도, 특히 이제 기술과 조직 아키텍처에 대한 투자가 실제로 더 높은 수익 성장을 이끌었다는 인과관계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기술 도입에 돈만 쓴다고 해서 성과가 보장되는 게 아니라는 아주 강력한 증거죠. 오히려 잘못하면 조직 내 분열만 더 심화시킬 수도 있다. 이런 경고이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그 기술 집약도를 높여서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까요? 먼저 문제 상황부터 다시 한번 짚어보죠. 앞서 잠깐 언급했던 그 초기 노바티스 사례가 아주 대표적인데요. 기술팀이랑 현업부서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 그러니까 일종의 사일로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서로 정보나 자원 공유 없이 그냥 자기들끼리만 일하는 그런 상태요. 네. 데이터 과학자들은 비즈니스 현장의 맥락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고 또 현업 직원들은 데이터 분석 결과를 받아도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막막해했죠. 그 결과 R&D 일부를 제외하고는 파일럿 프로젝트 대부분이 좀 지지부진했고 막대한 투자가 무색하게 성과는 미미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사실 많은 기업들이 겪고 있는 아주 보편적인 문제입니다. IT 부서랑 현업 부서가 마치 다른 언어를 쓰는 것처럼 소통이 잘 안 되는 경우 흔히 볼 수 있잖아요. 아, 정말 그렇죠. 옆 부서가 뭘 하는지도 잘 모르고. 근데 노바티스가 이 상황을 극복하고 딱 전환점을 맞이했다는 거잖아요.
그 비결이 바로 혁신의 민주화였다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던 건가요? 변화는요, 몇몇 좀 창의적인 비즈니스 리더들이 AI의 잠재력을 딱 알아보고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시작됐습니다. 그분들이 깨달은 거죠. 아, 이거는 기술 전문가들만으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시도한 핵심 전략이 바로 데이터 과학자랑 현업 직원을 이렇게 짝지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효율성이나 성과 개선이 가장 필요한 곳에 이 팀들을 투입한 거죠. 오, 그거 흥미로운 접근인데요. 기술팀에 그냥 알아서 하세요 맡겨버리는 게 아니라 현장의 문제를 가장 잘 아는 사람하고 기술 전문가가 같이 머리를 맞대게 했다는 거군요. 여기서 자연스럽게 그 역량 강화의 중요성도 부각됐을 것 같아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노바티스는 단순히 팀만 만들어준 데 그치지 않고요. 일선 현업 직원들이 직접 데이터를 만지고 분석해서 스스로 혁신을 이끌 수 있도록 교육에 정말 집중적으로 투자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애자일 방식 아시죠? 그 계획, 실행, 피드백 주기를 짧게 가져가면서 빠르게 변화에 대응하는 업무 방식. 이걸 도입하고 확산시키면서 현장의 문제 해결 속도를 비약적으로 높였죠. 그 결과가 정말 놀랍더라고요. 영업 예측 정확도도 올라가고 주문 처리 시스템도 개선되고 심지어 환자들의 처방 이행률을 높이는 시스템까지 개발됐다고요. 특히 그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위기 상황에서 진짜 가치가 드러났다고 하죠. 공급망이 막 끊어지는 상황을 관리하고 부족한 필수 물품을 미리 예측하고 또 시장 상황에 맞춰서 제품 구성이나 가격 정책을 빠르게 바꾸는데 AI 모델이 큰 역할을 했다고요. 심지어 병원 방문을 좀 꺼리는 고위험 환자를 미리 파악하는 분석까지 개발했다고 하니 와, 맞습니다. 팬데믹은 좀 역설적이긴 하지만 AI의 실질적인 가치를 회사 전체에 확실하게 각인시키는 계기가 된 셈이죠. 이전에는 IT 부서나 외부 컨설턴트에게 주로 의존했다면 이제는 데이터와 기술에 대한 접견성을 전통적인 기술 부서의 그 울타리 밖으로 확 넓힌 겁니다. 이게 바로 민주화의 핵심이죠. 노바티스의 전 최고 디지털 책임자 CDO였던 버트란드 보드슨의 리더십 아래에서 단순히 데이터 과학 역량만 키운 게 아니라 모든 직급과 부서의 직원들이 스스로 데이터와 기술을 활용할 기회를 찾고 또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2021년에 노바티스에서 연례 AI 서밋을 열었는데 거기에 수천 명의 직원이 참여할 정도였다니 그 열기가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할 수 있죠. 와, 정말 인상적인 변화입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 그러니까 혁신의 민주화가 왜 이렇게 중요하고 또 시급한 걸까요? 그 필요성의 규모를 좀 짐작하게 하는 예측이 하나 있습니다. 시장 조사 기관인 IDC라고 있죠. 인터내셔널 데이터 코퍼레이션. 여기서 2023년까지 전 세계 기업들이 약 5억 개의 새로운 디지털 솔루션을 만들어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요. 이게 지난 40년간 만들어진 솔루션의 총량보다 많은 숫자입니다. 5억 개요? 와, 상상하기 어려운 숫자인데요. 그 말인즉슨 소수의 엘리트 기술 전문가 그룹만으로는 절대 감당할 수 없다. 뭐 이런 이야기네요. 네, 불가능합니다. 임원부터 관리자, 현장의 실무자까지 훨씬 더 넓고 다양한 구성원들이 다 함께 참여해서 비즈니스의 모든 측면을 정말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하고 바꿔나가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혁신을 소수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두의 과제로 만들어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아까 잠깐 언급했던 그 150개 기업 분석 연구로 다시 돌아가서요. 성공하는 기업들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잘했는지 한번 살펴보죠. IT 예산 규모나 디지털 네이티브 기업인지 여부가 결정적인 건 아니었다는 점이 저는 좀 흥미로웠어요. 유니레버, 피델리티, 스타벅스 같은 이런 전통적인 기업들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고요. 중요한 발견이죠. 성공의 열쇠는 크게 세 가지 핵심 영역의 시너지에 있었습니다. 바로 역량, capabilities, 그리고 기술, technology, 마지막으로 architecture입니다. 이 세 가지가 서로 잘 맞물려서 돌아가야 한다는 거죠. 하나씩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첫 번째, 역량은 정확히 어떤 걸 의미하나요? 이건 단순히 기술 교육을 넘어서는 개념입니다. 물론 전통적인 기술 부서 외의 직원들이 디지털 및 데이터 관련 기술을 습득하는 건 기본이고요. 더 중요하게는 프로세스의 민첩성, 그러니까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는 능력,
그리고 조직 전체적으로 좀 광범위하고 빈번한 실험을 장려하고 실패를 좀 용인하는 문화,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합니다. 피델리티 사례가 딱 좋은 예시 같아요. 그들은 디지털 애슬리트를 육성하는 걸 목표로 삼았다고 하죠. 먼저 데이터 레이크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온갖 종류의 데이터를 원래 형태 그대로 막 모아두는 거대한 중앙 저장소. 이걸 구축한 다음에 수천 명의 비즈니스 부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정말 대대적으로 실시했어요. 그 결과 젊은 투자자들이 쉽게 투자를 시작하도록 돕는 앱이라든가 아니면 재무 상담사에게 AI가 맞춤형 상품을 추천해주는 앱 같은 혁신적인 서비스들이 나올 수 있었고요. 스타벅스도 좀 비슷했죠. 멋진 기술이나 시스템 구축만큼이나 직원들의 그 애자일, 혁신 역량 강화에 집중했다고 해요. 거대하고 좀 분리된 팀 대신에 작고 다양한 부서 사람들이 섞인 팀으로 바꾸고 빠르게 시도하고 개선하는 문화를 만들었다고 하죠. 덕분에 우리가 쓰는 그 편리한 스타벅스 앱 있잖아요. 원격 주문, 로열티 프로그램, 결제 같은 거. 이런 것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AI 기반 인력 관리나 재고 관리 시스템 같은 혁신을 이뤄낼 수 있었던 거고요. 두 번째 요소는 기술입니다. 당연히 올바른 기술에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죠. 특히 AI 개발과 운영에 필요한 그 기술 묶음, 흔히 AI 스택이라고 부르는 거요. 데이터 플랫폼, 데이터 처리 기술, 머신러닝 알고리즘, 그리고 이걸 실제 서비스에 적용하는 배포 기술 등등 이런 거에 대한 투자가 당연히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은 이 기술들이 전문가가 아니어도 비교적 좀 쉽게 사용할 수 있고 접근하기 좋아야 한다는 겁니다. 즉, 접근성, 이 핵심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기술이라도 소수의 전문가만 다룰 수 있다면 그건 민주화라고 할 수 없으니까요. 마지막 세 번째는 아키텍처인데 이건 좀 더 큰 그림을 보는 것 같아요. 조직 구조나 시스템 전체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그렇습니다. 앞에서 말한 사람들의 역량, 그리고 개별 기술들, 이런 것들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잘 받쳐주는 조직적, 기술적 구조 전반에 대한 투자를 의미합니다. 특히 여러 부서나 팀의 데이터가 서로 좀 원활하게 공유되고 통합되고 또 데이터의 의미나 형식이 일관성 있게 관리, 즉 정교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아키텍처가 필수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사적으로 이렇게 분산된 인력들이 회사의 기술 및 데이터 자산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 만드는 유일하고 또 확장 가능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세 가지 요소, 그러니까 역량, 기술, 아키텍처가 잘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여기서 많은 기업들이 좀 간과하는 중요한 지적이 나왔던 것 같아요. 보통은 중앙기술부서가 주도해서 변화를 막 밀어붙이는 그런 방식에 익숙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현장 직원들이 자신의 업무 필요에 따라서 혁신을 스스로 이렇게 끌어당기는 이 방식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점을 좀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이거 MIT의 에릭 폰 히펠 교수가 오랫동안 강조해온 사용자 중심 혁신, 특히 현장의 필요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혁신을 주도해야 한다는 그 아이디어하고도 딱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현장의 실제적인 필요와 아이디어에서 출발하는 풀 방식의 혁신이야말로 훨씬 더 강력하고 또 지속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발적인 혁신이 일어나려면 앞서 말씀드린 역량, 기술, 아키텍처라는 이 세 가지 기반이 탄탄하게 갖춰져 있어야 하고요.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조직 전체의 기술 집약도를 높여야만 하는 거죠. 결국 디지털 혁신이라는 게 단번에 딱 완성되는 게 아니라 꾸준히 진화하는 어떤 여정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티클에서는 이 여정을 5단계의 디지털 성숙도 모델로 제시하고 있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한번 우리 조직은 어디쯤 와 있는지 가늠해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전통적, 트래디셔널 단계라고요. 네, 이 단계의 기업들은 디지털이나 기술 투자가 거의 전적으로 IT 부서의 몫입니다. 혁신의 영향력도 특정 부서에 국한되거나 일관성이 좀 없죠. 프로젝트는 각 부서의 요구에 따라 개별적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기술이나 데이터 인프라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표준화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면 당연히 다른 부서와 공유하거나 회사 전체로 확장하기가 어렵죠. 전형적인 사일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단계의 가장 큰 병목점, 그러니까 어려움은 바로 IT 부서의 고립, 그리고 현업 부서의 무관심 또는 참여 부족입니다. 아티클에 나온 한 금융 서비스 회사가 딱 이랬다고 하죠. 업계 최고 수준의 기술 예산을 쓰면서도 IT 전문가들은 그냥 자기들끼리만 일하고 현업 부서의 참여는 거의 없었다고요.
그러니 기술 도입의 실제 효과는 미미할 수밖에 없었겠죠. 이런 조직에서는 기술 담당자랑 현업 담당자 간의 인식 차이도 크게 나타난다고 해요. 기술팀은 투입한 노력을 기준으로 우리는 할 만큼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현업팀은 실제 업무에서 느끼는 혜택이 적으니까 별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그 간극이 큰 거죠. 떠나기 위해서 부서 간 협력을 시도하는 파일럿 프로젝트들이 등장합니다. 공유 가능한 데이터나 기술 자산을 만들려는 노력도 시작되고요. 보통은 광고 효과 분석이라든지 생산 효율화, 공급망 관리처럼 비교적 명확한 목표가 있는 특정 기능 영역에 먼저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단순히 기술 도입뿐만 아니라 현업, IT, 데이터 과학자가 함께 일하는 새로운 협업 모델을 시험해보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이 단계의 병목점은 파일럿 성공을 어떻게 확장할 것인가, 그리고 부서 간 협업을 어떻게 제대로 정착시킬 것인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 나눴던 노바티스의 초기 파일럿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고위험 환자를 예측하는 프로젝트 같은 것들, 이런 게 2단계에 해당하겠네요. 그리고 JP 모건 체이스가 비용 처리 프로세스를 AI로 간소화하는 파일럿을 성공시켜서 직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런 사례도 있었고요. 세 번째는 허브 단계입니다. 성공적인 파일럿 프로젝트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데이터와 역량이 특정 지점, 즉 허브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더 많은 부서와 사업 영역이 이 허브를 중심으로 연결되죠. 그런데 좀 흥미롭게도 이 단계에 이르면 혁신의 주된 병목 현상이 기술 투자 부족에서 인력의 역량 부족으로 이동합니다. 즉, 혁신을 막 확산시키고 싶은데 정작 데이터를 다루고 활용할 줄 아는 현업 직원들이 부족하고 또 그들에게 필요한 데이터나 도구에 대해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제약 요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정말 광범위한 교육과 코칭 투자가 매우 중요해집니다. 피델리티가 중앙 데이터 레이크를 만들고 나서 수천 명의 현업 직원들을 디지털 애슬리트로 키우기 위해서 교육을 확장했던 것이나 스타벅스가 고객애뿐만 아니라 내부 시스템 혁신까지 이끌어내기 위해서 여러 부서 출신으로 구성된 애자일 팀을 운영했던 것, 이런 게 바로 2단계의 좋은 사례가 되겠군요. 네 번째 단계는 플랫폼입니다. 여러 데이터 허브들이 이제 하나로 통합되어서 포괄적인 소프트웨어 기반, 즉 하나의 거대한 플랫폼으로 발전하는 단계입니다. 이 플랫폼 위에서 AI 기반 애플리케이션을 마치 레고블록 조립하듯이 신속하게 개발하고 배포할 수 있게 되죠. 정교한 데이터 처리 기술을 갖추고 한 번 만든 머신러닝 모델을 다른 곳에서도 쉽게 재사용하거나 통합할 수 있도록 장려합니다. 분석 기반의 예측 모델을 회사 전체 업무에 적용하거나 반복적인 운용 업무를 자동화하는 데 점점 더 초점을 맞추게 되고요. 이때쯤 되면 마치 소프트웨어 회사처럼 움직이기 시작해요. 제품 관리나 프로그램 관리 역량, 빠른 실험 문화 같은 걸 갖게 됩니다. 2단계의 병목점은 이렇게 고도화된 플랫폼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할 것인가, 그리고 다양한 AI 모델과 애플리케이션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통합할 것인가, 이런 데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걸어온 길이 2단계를 좀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제품별로 데이터와 역량이 막 흩어져 있었지만 점차 데이터를 연결하고 표준화하면서 고객 서비스나 공급망 관리 같은 영역에서 통합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죠. 전사적인 데이터 레이크랑 비즈니스 프로세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또 비기술직 직원들을 위한 교육에도 꾸준히 투자했고요. 마지막 5번째 단계는 네이티브입니다. 이 단계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운영 구조를 갖춥니다. 잘 통합된 데이터 자산과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가 중심이 되어서요. 회사 전체의 방대하고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에 걸쳐서 AI를 대규모로 마치 원래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배포하고 활용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소수의 핵심 전문가 그룹뿐만 아니라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는 도구, 그리고 대다수의 비즈니스 인력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역량 강화 투자, 이게 2단계의 특징입니다. 에어비앤비나 우버 같은 소위 디지털 네이티브 기업들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모습에 가까워지는 거죠. 물론 이들 기업도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요. 이 단계에서는 기술적인 병목보다는 오히려 변화에 대한 어떤 문화적 저항이나 기존의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 이게 가장 큰 도전 과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내에서도 일부 조직은 이미 이 네이티브 모델에 상당히 근접해 있다고 하니까 같은 회사 안에서도 부서마다 그 진화 속도는 다를 수 있겠네요. 중요한 건 데이터에 대한 이해, 보호, 활용 방식이
이전 단계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한다는 점이겠죠. 그렇습니다. 이 5단계 모델은 현재 우리 조직이 디지털 혁신 여정에 어디쯤에 있는지 진단하고 또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무엇에 집중해야 할지 방향을 잡는 데 아주 유용한 나침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정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리더십의 역할이 결정적입니다. 맞아요. 리더가 단순히 디지털 전환합시다 라고 지시만 하는 게 아니라 변화의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고 또 꾸준히 소통하고 스스로 변화를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겠죠.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 조직이 어떻게 진화해 나갈지에 대한 청사진, 즉 조직 아키텍처를 설계하고요. 또 수많은 기술 프로젝트들이 막 중구난방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통합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모든 비즈니스 활동에서 민첩성을 강조하고 실제로 그렇게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죠. 하지만 아마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걸 겁니다. 기존의 관행에서 좀 벗어나서 직원들이 기술과 데이터의 가능성을 제대로 이해하도록 훈련하고 코칭하고 또 조직 내부에 숨어있는 잠재적 혁신가들을 찾아내서 그들이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멍석을 깔아주는 것. 영어 표현 그대로 Release the Innovators. 이것이 리더의 핵심 과제입니다. 이런 변화는 근데 기술을 공급하는 기업들에게도 던지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아직 기술이 너무 복잡하고 사용하기 어렵다. 이런 지적도 있었잖아요. 네, 여전히 큰 숙제입니다. 현장의 직원들이 전문가 수준의 기술 지식 없이도 직관적으로 아이디어를 내고 혁신을 시도하면서도 동시에 데이터 보안 같은 중요한 원칙은 지킬 수 있는 그런 도구와 기술이 필요합니다. 과거에 포트란이나 코볼 같은 어려운 프로그래밍 언어를 알아야 했던 복잡한 계산 작업을 그 스프레드시트, 엑셀 같은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게 등장하면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게 된 것처럼요. AI 분야에서도 비슷한 혁명이 필요하다는 거죠. 머신러닝 앱을 만드는 것이 엑셀에서 피벗 테이블을 돌리는 것만큼이나 쉬워져야 한다. 이런 요구입니다. 와, 오늘 정말 흥미롭고 중요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 성공적인 디지털 혁신은 단순히 비싼 최신 기술을 도입하는 것만으로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 이게 분명해 보입니다. 핵심은 조직 구성원 전체의 역량, capabilities를 키우고 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기술, 테크놀로지와 아키텍처를 유기적으로 구축하며 이를 통해 모든 직원이 혁신의 주체가 되도록 민주화하는 것, 즉 기술 집약도를 높이는 데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네, 이제 당신의 조직이나 팀을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혁신의 민주화가 과연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나요? 아니면 어떤 보이지 않는 벽에 좀 가로막혀 있나요? 오늘 함께 살펴본 성공 기업들의 사례나 디지털 성숙도 5단계 모델을 참고 삼아서 현재 위치를 진단해보고 앞으로 당신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무엇을 기여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혁신에는 깊이 있는 전문 지식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그 지식과 도구가 널리 퍼져서 쓰일 수 있는 넓은 접근성도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달성하면서 혁신을 진정으로 민주화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조직이 마주하는 가장 큰 문화적 장벽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만약 당신이라면 그 장벽을 아주 조금이라도 낮추기 위해 내일 당장 시도해 볼 수 있는 가장 작은 행동은 무엇일까요? 다음 탐구를 위한 질문으로 남겨두겠습니다.